아까 산업하고 이제 수학이 가까워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수학에서 이론을 만들면 공학에서 다듬 공학을 거쳐서 연구소를 거쳐서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렇게 기술 이전을 그 고리를 타고 가는 동안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른 기술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수학과 산업이 만나거나 혹은 수학, 공학, 뭐 연구소, 산업체가 한꺼번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주제도 그런 주제입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 머신러닝. 근데 이 중에 머신러닝은 전 재작년까지 잘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된 건데 저희 이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랑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암호를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암호를 처음부터 다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암호가 무엇이냐? 암호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패스워드예요. 암호 그럼 패스워드죠. 패스워드는 그 인증 기술입니다. 내가 어떤 일의 주인이다, 권한이 있다는 걸 인증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죠. 동굴의 주인은 알리바바 동굴의 주인은 패스워드가 뭐죠? 예, 열려라 참깨. 그런 문이 열렸죠. 이제 그 패스워드는 그렇게 3000년도 더 된 기술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컴퓨터들이 인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자유롭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안전한 방식은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놓는 겁니다. 암호화를 해놓고 그 키가 없으면 거기 있는 데이터가 무용지물이에요. 다음에 그 키로 풀어보면 데이터가 이제 다시 복구가 되는 겁니다. 이 대칭키 암호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훨씬 많이 쓰이게 된 거죠. 자료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있죠, 거의. 그래서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아마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도 다 자동 암호화가 됩니다.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 키를 잊어버리면 복구를 못하는 거죠. 근데 물론 내 키가 뭔지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키는 그 안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키가 있어야 되는데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암호의 필요성이, 대칭키 암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공개키 암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하고 통신을 해야 돼요. 제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을 한다면 아마존의 배조프인가요? 만난 적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신용카드를 암호화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전송하는 용도로 공개키 암호가 있습니다. 원래 대칭키 암호는 두 키가 동일한, 인크립션 키와 디크립션 키가 동일한 거고, 여기는 인크립션 키는 공개적인데 이제 디크립션 키는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크립션 키를 알려드리면 어떤 분이든 다 암호화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데 저만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긴 수요고,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해서 최근에 공인인증서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키 암호 기술의 덕을 보고 있죠. 근데 이걸로도 부족한 게요. 암호는 정말 안전하고 수학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서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하고 보안이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면 이제는 암호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암호화를 해놓더라도 암호키는 어디 있어요? 암호키. 암호키를 아까처럼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다 암호키는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24비트 뭐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저장이 돼 있고요. 암호를 써도 안전하지가 않은 게 해커는 그 암호키를 공략을 해요. 그리고 암호문은 그 암호문으로 예쁘게 쌓아놓은 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중요한 것만 암호화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더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죠. 암호화를 하면서 오히려. 그 이유는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을 잘 못해요.
옛날에는 중요한 정보만 암호화해 놓는다 그러면 그 키를 꽁꽁 숨겨 놓으면 되겠지만 지금 아까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 놓으면 제가 핸드폰 킬 때마다 복호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키를 억세스해요. 가장 자주 억세스 되는 게 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취약해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암호화 키의 사용을 줄이자. 암호 키를 자주 안 쓰고 연산을 하자. 이게 이제 동형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형암호가 추구하는 건 이제 완벽한 하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 최근에도 우리 신문에 신문이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덜 재밌어 보이는데요. 보면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교도소에 가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 다 비밀이 어디서 나가죠? 부하 직원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하인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빠르게 수행하는데 그거의 단점이 제 비밀 정보를 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하인은 제 갤럭시 폰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 제 비밀키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얘만 압수하면 다 끝납니다. 모든 걸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진짜 완벽한 하인은 어때야 되냐면 제 일을 대신 해주지만 비밀을 모르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운전기사한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운전을 해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눈 가리고.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때때로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오늘 이제 끝나고 나시면 아 가능하구나 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게 된다면 뭐에 쓸 수 있냐면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 드랍박스에 제 데이터 많이 올라가 있고요. 구글 이메일, 캘린더 저는 다 쓰고 있는데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글에서는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강연하는지 알고요. 제 슬라이드도 가지고 있어요. 제 위치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구글에서 저거는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공공연하게 저걸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드랍박스든 뭐 또 이제 계산 클라우드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계산을 시키려면 데이터를 줘야 돼요. 제 DNA 기반으로 오늘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젠가 DNA 기반의 포춘텔러 아이가 태어나면 DNA 분석을 해서 미래를 과학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그런 거 계산을 한다고 DNA를 계산 클라우드에 올리면 너무 저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입학시험 안 보고 그냥 DNA 제출하면 될지도 몰라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DNA가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죠. 혹은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 마침 또 제가 강연할 때 페이스북 문제가 터져서 더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페이스북은 개인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주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기술이 이제 동형암호, 호모피 인크립션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암호들이랑 구분해서 이제 아까 세대 구분으로 지금 4세대예요.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없이 연산하는 암호고요. 2011년에 이제 혁신 기술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그걸 개발한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분은 법학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1 더하기 2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클라우드에 물어보는데 2를 암호화해서 33, 2를 54로 암호화해서 물어봐요. 그럼 클라우드는 뭔지 모르고 그냥 더하기를 해서 87이 됐어요. 이거를 알려줘요. 그러면 복호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멍청하죠? 그냥 더하는 게 빠를 텐데. 근데 이제 이 개념을 확장을 해서 이거는 그런데 자 머신러닝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걸 클라우드에 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제 데이터는 안 주고 혹은 뭐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됐는지 다행이네요. 이게 안 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완벽한 하인이라는 그림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자 AI로부터의 보안. AI가
진화를 하면 인간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AI를 이기리라는 근거는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는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영함으로. 여기 파란 세상은 기계들의 세상, 그러니까 그림자의 세상이라고 보셔도 되고 기계 AI들의 세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다 데이터를 줄 때는 암호화해서 줄 겁니다. 자, F라는 함수 이거 보셨죠? 그 탐구 생활에서 함수예요. XY가 들어가면 F를 계산해서 나오는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하인한테 우리 AI한테 시킬 거예요. 시킬 때 암호화해서 주면 얘가 암호화해서 계산을 해서 저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가 되면 파래졌어요. 파래졌어요. 그림자 같은 거라서 데이터는 움켜질 수는 있지만 볼 수 없어요. 연산을 해서 나올 때 하얘지는 거고요. 이게 암호화, 복화를 하면 이제 같은 값이 되는데, 물론 나올 때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즉, 비밀키는 하인한테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많은 일들을 시켜도. 얘는 러닝을 해도 암호문에서 러닝을 하는 거고요. 암호학에서는 암호문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난수랑 구분할 수 없다는 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러닝을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거는 확실히. 그래서 자, 그럼 이런 동영암호 기술이 나오면 뭐 세상 다 된 거 아닌가? 이제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이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증명을 했어요, 젠트리가.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근데 사실은 컴퓨터를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보면 컴퓨터라는 게 사실 난드 게이트 하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난드 게이트라는 걸 여러 개 갖고 일을 하는 거지 특별한 새로운 게이트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혹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컴퓨터의 데이터들은 계산이라는 거는 부울함수꼴로 쓸 수 있고 그거는 다 and, or와 not 이 게이트들로 논리 게이트로 연산을 하는 것의 반복일 뿐입니다. 근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수백만 스텝, 수억 스텝을 거치지만 결국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컴퓨터가 하는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즉 이것만 만들어 놓고 엔드와 낫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검색도 하고 머신러닝도 할 수 있다. 좀 과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예요. 다만 실용적으로 쓰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라는 세상에서는 해커가 데이터를 유출하는 게 원천 봉쇄가 되겠죠. 그래서 해커를 꿈꾸시는 분은 진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잡 시큐리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래서 이 좋은 기술이 단점이 뭐냐면 아직 효율이 나쁘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젠트리가 2009년, 이제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제안을 했을 때는 한 비트를 암호화하면 100만 비트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관심 없죠.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 뭐 무호의 법칙해서 1년 반 만에 계산량이 2배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물리적인 발전이고 알고리즘의 인간의 아이디어의 발전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지금은 한 비트를 암호화하면 수천 배, 수백 배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배 이상 개선이 된 거죠. 물론 시간은 이제 또 덤으로 따라왔죠. 이게 계산 프로세스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비트를 암호화하면 응용에 따라서 20비트에서 1000비트까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계산 속도도 평문으로 하는 것보다 암호화한 상태에서 계산하면 당연히 느리겠죠. 그게 100만 배의 제곱까지 느렸었어요. 그럼 뭐죠? 100만의 제곱이면. 근데 그게 이제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로 되는 거예요. 수천도 느리지 않느냐? 맞습니다. 굉장히 느린데 만일 여러분이 보호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가 소중하면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수천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1 마이크로세컨드에 했던 게 1 미리세컨드가 되는 거고요. 그건 똑같이 빨라요. 그죠? 1 미리세컨드나 마이크로세컨드는 상관이 없잖아요. 또 계산 프로세스를 조금
완코어 쓰던 거를 16개 코어를 쓴다든지 하면 저거는 이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응용에 따라서.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응용에 대해서는 너무 느리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동영암으로 처리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미래에는 결국은 동영암을 쓰는 일이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데이터가 더 많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민감성이 훨씬 커져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옛날에 제 이름, 제 얼굴, 제가 어디 있는지 옛날에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건 프라이버시라고 할 것도 없는데 지금은 만일 그거를 인터넷에 누가 공개를 한다고 하면 싫죠. 여러분들 누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실제로 구글의 스트리트 뷰가 그런 일을 했다가 결국은 폐지가 그만뒀죠. 더 이상 안 하는 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생각이 점점 요구 조건이 올라가요. 그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혼합을 해서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수십억의 사람이 내 데이터를 볼 수 있을 때 가지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점점 더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민감도가 올라가고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 이게 빨간 거 아주 직관적이죠. 암호화된 겁니다. 수학과의 그래픽 이렇게 빨갛게 데이터들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클라우드예요. 그 개인 PC에 있는 것도 뭐 예금 데이터라든지 어떤 문서,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암호화한 상태에서 풀지 않고 키가 없어요. 쟤네들은 다. 이 큰 하인들은 키가 없어요.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요 조그만 하인만 가지고 있어요. 얘는 키만 갖고 있어요. 그때 디크립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프로세스 한 다음에 이제 갤럭시 기어나 뭐 구글 글래스나 이런 작은 디바이스에서 디크립트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디크립트 해줘야죠. 제가 인크립트 된 걸 읽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컴퓨터는 하이는 똑똑하기 때문에 디크립트 안 하고 그냥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대신 일의 양은 100배, 1000배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재부팅이라는 가장 어려운 연산의 경우에 30분 걸리던 것이 2011년에 지금 0.02초까지 줄었으니까 이 알고리즘의 발전, 수학의 힘을 얻으면 이게 금방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수학과 강연인데 기호도 좀 있어야 되겠죠. 동영암호 어렵지 않아요. 한 슬라이드 하나입니다. RSA보다 쉬워요. 두 개의 큰 소수 P하고 Q를 비밀키로 잡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클라우드에다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가져와서 제가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대칭키예요. 공개키 아니고. 공개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을 위해서 대칭키예요. 여기서 공개키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가 연산하는 키예요.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연산키인데 암호화는 단순히 메시지가 이제 2048비트, 얘가 1024비트 두 개예요. 현재. 그걸 P로 나온 나머지, Q로 나온 나머지 이게 끝. 간단하죠? 굉장히 빨라요. 이건 몇백 나노세컨드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마이크로세컨드보다 빨라요. 그 다음에 P로 나온 나머지와 Q로 나온 나머지를 알 때 원래 메시지를 복구하는 거 우리 잘 알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지난주에 정수원 시간에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정수론, 그 다음 대수인데 이게 호모모픽해요. 호모모픽하다는 건 뭐냐면 이 암호문을 더하면 더한 거에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나머지 정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M1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끼리 더하면 원래 거의 그림자예요. 곱하기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안전하진 않은 게 이게 1978년에 동영암호 개념을 처음 제안하면서 나온 스킴인데 이제 그 다음에 깨졌어요. 이게 왜 깨졌냐면 수학적으로는 안전할 거라고 보여졌는데 사실 암호는 수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하고 같이 와닿았기 때문에 고려할 게 좀 더 있어요. 뭐냐면 암호문 갖고 평문을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전하면. 언제 안전해지냐면
저걸 암호를 많이 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을 저렇게 암호화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거는 평문이 뭔지 게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메일의 첫 번째 글자 게싱해 보세요. 뭐죠? A? 왜 A예요? 다들 이제 이메일 쓰는 패턴이 좀 다르신데, 그래도 몇 종류로 모아져요. 저 같으면 D어예요. 첫 번째 자가. 맨 끝에는 천정이죠. 그러니까 평문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사회적으로는. 그럼 평문을 예측하면, 평문과 암호문을 알면 그거는 P의 배수예요. 그 차이가. 평문을 P로 나온 나머지를 아는 거잖아요. P를 알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깨진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들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즉 뭐냐면 한 쌍의 평문 암호문 쌍만 알면 암호가 깨져요. 그걸 2개나 3개로 올릴 수 없을까? 한두 개는 안전하고, 그렇게 올리면 수학은 원래 2, 3 되면 이제 무한대까지 된다고 이제 인덕션을 쓰면 되니까. 근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젠트리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동영암호는 기존 암호보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쉬워요. 왜? 이거는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아이디어지 수학으로 한 게. 수학은 이거보다 그 다음에 이제 타원 곡선암호, 초타원 곡선암호 이렇게 나왔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초사이언 아니고 초타원 곡선 이런 걸 썼는데, 그걸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했느냐. 평문 암호문 쌍에 한 쌍만 알면 깨진다 그랬죠. 근데 평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게싱을 한다고 그랬죠. 게싱을 못하게 평문의 절반은 랜덤으로 채웠어요. 할 때마다. 대치. 200비트가 있으면 평문은 조금 요만큼만 넣고 여기다 노이즈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노이즈를 게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기지 평문 공격, 평문 암호문상 아는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튜링 어워드 받을 거고, 이분은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컴퓨터 학자지만, 지난번 서울에서 ICM 할 때도 초청받아서 왔었어. 초청 강연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컨셉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즉 뭐냐면 컨셉은 메시지에 대해서 노이즈를 넣은 다음에 암호화시키는 걸로 이 공격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결국 증명을 했어요. 그게 동영암호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거는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효율적으로 가려면 이제 조금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대수적 정수론에서 링 오브 인티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하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적어도 대학원 석사 과정에 이제 대수적 정수론을 알아야 제대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컨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암호를 저거의 단점은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아까 노이즈가 있는 게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럼 걔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가 느려지면 어떻게 하죠? 껐다 키는 겁니다. 그래서 껐다 켜요. 얘도 그거를 재부팅이라고 그러죠. 껐다 킵니다. 암호문을 재부팅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그걸 하면 노이즈가 커진 게 노이즈가 작은 걸로 도로 줄어들어서 또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젠트리 아이디어는 이렇게 2개입니다. 암호화할 때 노이즈를 넣는다. 노후화된 암호문을 껐다 킨다. 이 특허를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그 사람의 혼자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이 친구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수업 시간에 텀 프로젝트로, 학생으로서 혼자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졸업 논문에 써 있어요. 이 문제를 제 지도교수가 소개해 주면서, 이게 35년 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면 졸업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근데 새로운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문제들을 가능하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풀다 남은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리만 가설. 솔직히 저는 전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제가 그분들보다 200년 동안 한 분보다 나을 자신이 없는데,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들이라 선배들이 손이 안 탔거든요. 그러면서도 수학적인 문제들, 이게 수학과 학생들한테는 권하고 싶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쭉 연구를 해서 동영암호 라이브러리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서울대 건데 이제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할 때는 7ms니까 RSA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구현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암복화는 RSA랑 같아져 이제 수준까지 온 거예요. RSA는 지금 공인인증서로 여러분들 쓰고 계시잖아요. 요건 거고 저희의 장점은 요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러고선 제가 동영암호를 과제를 이제 옛날에 미래부에서 받아서 하면서 그 과제는 우리는 이제 수학 과제는 연구재단에서 하잖아요. 근데 연구재단은 논문만 쓰면 되는데 거기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자 보여주면 되죠, 뭐. 그래서 제 은행에 있는 돈을 암호화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했어요. 암호화한 상태에서 이율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음 날은 1.003 곱하면 이제 원리금 계산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때 몰랐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 보고 해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돼? 그랬더니 제가 뭘 모르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직접 안 해보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요거 숫자들 다 곱한다고 봐요. 곱하면 5자리가 됐죠. 또 곱하면 9자리가 되죠. 18자리가 되죠. 점점 길어져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사하죠. 1원 미만 절사. 동영암호에는 더하기랑 곱하기만 있고 절사가 없어요. 절사는 할 수 있는데 아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엄청 복잡하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표를 잡았죠. 가위를 만들어라. 우리도 뭘 잘라야 돼. 그러니까 뒤를 자를 수 있는 동영암호.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요 해안이라는 게 이게 이름을 안 바꿨네. 저희 이름이 해안인데 Homomorphic Encryption for Arithmetics for Approximate Number. 근사 계산이 가능한 동영암호 만들었어요. 저희 동영암호는 더하기 곱하기랑 가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뒷자리를 잘라내는. 그러니까 저희는 근사 계산을 할 때 유리해지는 거예요. 뒤 잘라내고 하니까. 딴 데는 이거 갖고 하고 있고 저희는 108.2324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논문을 썼죠. 기다렸죠.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디다 쓰느냐예요. 그 학생은 이제 지금 졸업을 했는데 아주 2년 동안 논문이 떨어진, 저도 제 평생 메이저 논문 5번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그 논문이. 2년 동안 5번을 떨어졌어요. 다 뭐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 찾은 게 우리는 분명히 이거 필요한데, 근데 이제 머신러닝이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더라고요. 머신러닝 근사 계산을 하고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저런 게 없으면 이제 거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아시아 크립토에 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졸업을 했어요. 지금 이제 샌디에고에 UC 샌디에고 포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논문을 썼더니 이제는 유로크립토에 그냥 한 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인정받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동영암의 일반적인 응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하게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배, 3배만 느려져도 대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돼서 처리되는 시기는 아주 멀 것 같아요. 다만 아주 소규모 데이터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데이터,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암호화된 헬스케어. 제가 개인정보들을 이제 제 핸드폰이 다 모아서 그 분석센터에 보내면 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당신의 신장병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 동선도 나오잖아요. 제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 얼마나 운동했는지도 다 측정이 되니까 동영암으로 이제 개인정보의 우려 때문에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암호화된 상태로 서버에 주면 서버는 모르고 그냥 계산을 해서 답을 주면 제가 풀어보면
너 위험해. 이제 1,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저런 계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성인 남성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인데 이것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로 표시가 돼 있고 요때 x의 값은 이제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의 선형결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암호화된 상태 계산해서 요거를 나오면 돼요. 그럼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잘 보시면 여기 소수점 있죠. 소수점 있는 건 다 근사치죠. 그러니까 저희 근사동형 암호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찾은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게 DNA 분석인데, DNA 분석 정밀 의료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뭐 유명한 게 그런 게 있죠. 폐암 같은 거가 이제 제일 유명했었는데, 폐암에 여러 가지 치료약이 있는데 어떤 환자는 치료가 잘 되고 어떤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중부에서 94년인가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돼서 의사들이 그걸 리포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폐라는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질환이었던 거예요. 즉, 암이라는 거는 DNA의 어떤 유전 정보가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생기는 건데, 이상한 굉장히 중요한 데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특별한 유전체가 A라는 유전체가 잘못됐을 때는 이 X라는 약이 그대로 지효인 거예요. B라는 유전체가 잘못됐을 때는 듣지 않고. 근데 그걸 그동안 모를 때는 약을 쑥 써보고 잘 안 듣네요. 다음 걸 바꿔보죠. 한 3번쯤 바꾸면 사실 못 견디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유명해진 사례가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 피부암 4기였는데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완치되는데 2달 정도. 그분은 그 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이 대부분은 없잖아요. 그 약을 개발을 하려면 동일한 병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수집해야 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아까처럼 DNA를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정밀의료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프리시전 메디슨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DNA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재밌는 사례예요. 위험하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요. 이분이 조각가가 조각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뉴욕 거리에서 머리카락 하나 주워서 그거를 DNA 분석을 한 다음에 그 3D 프린팅으로 얼굴 만드는 소프트웨어라 그걸로 만들었는데 비슷하대요. 실제로 재작년이에요, 이제. 저걸로 몽타주를 만들어서 잡은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머리카락 조심하세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DNA는 궁극의 프라이버시예요. 얼굴 모양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우리가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DNA를 유출하는 거는 지금은 큰 문제 없지만 10년 후 갑자기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부도 DNA의 공유는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타카라는 영화, 제가 박사과정 때 왜 그러셨는지 무슨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너 이 영화 봐 그러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사시험 때 유전자를 제출을 해요. 제가 그걸 극복하는 영화이긴 한데 유전자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IDC 컨테스트 같은 게 생겼어요. 유전자를 계산하는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하는 컨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안이 재작년에는 MS였고 이제 IBM, MS 이런 데가 나오는데 저희가 잘한 거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간섭하지 않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하게 두었다라는 거고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이 했어요. IBM, MS 팀은 박사들이 하는 거죠.
다른 팀들은 저희는 박사 과정들이 했고, 근데 다만 저희가 유리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 머신러닝을 했는데 저희는 근사 동형암호라는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사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증명이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도 제일 좋았고 속도도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기사도 나왔어요. 이게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괜찮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고,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청와대 뭐 보고를 할 때 거기가 들어간 거예요. 동영암으로 머신러닝 이게 하여튼 근데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굉장히 관심을 이제 끌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점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생물 되게 싫어했어요. 암기력이 없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요거 하기 전에 그 전에 MS 팀에서 1등 할 때도 그 팀에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인턴으로 간 학생이. 그 친구가 이제 김미라이라는 학생이 이제 와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이 분야를 한번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논문을 썼더니 그 친구도 마찬가지 논문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서 제일 낮은 데 했어요. 그러면서 격려를 한 게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그런 거지 이 분야의 창시자다. 안 믿었겠죠? 창시자가 됐어요. 이 분야 논문의 첫 번째 논문이에요. 지금 이제 뭐 벌써 수십 번 인용이 됐고, 5월에, 작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5월에 유니버시티 텍사스 휴스턴의 조교수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에 있으니까 평생 수학과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로 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수학과 마치고 연구소에 있다가 첫 번째 잡은 공대에서 교수로 했었어요. 여기 수의과학부 오기 전에 2003년도까지. 근데 그런 데 가서 경험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도 있고 일단 재밌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하여튼 다행히 이 친구한테 제가 허언이 아니게 돼서 다행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가는 데가 의대예요. 수학과는 아니고, 수학과가 아니라 의대 교수로 가는 건데,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라는 학과예요. 찾아봤더니 이미 100몇 개의 학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학과가 많아요.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정의가 이렇대요.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과학적 탐구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생물 정보학이었는데 얘는 생물 의료 정보학인 거예요. 어느 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포트를 받더라고요. 이 분야가. 그리고 이 분야에 지금 바틀렉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쉐어를 해야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쉐어에 걸림돌이 되는 게 DNA 같은 생체 정보고,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가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풍토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다른 나라로 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미국의 법에서 바이오 정보, 그러니까 의료 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요. 그 중에서 특히 법규가 딱 있어요. 생체 정보는 절대로 공유할 수 없어요. 근데 DNA는 생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동영암호 표준화 워크숍을 MIT에서 했는데, 거기서 가장 관심이 있게 오는 사람들이 NIH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동영암호다. 그래서 이제 요 디파트먼트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UC 샌디에고에서 포닥으로 있는데 5월에 여기로 간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텍사스로. 근데 하나 더 응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쓸 것 같은데 괜찮죠? 끝낼까요? 이것도 재밌거든요. 제가 너무 재밌는 것만 해서 죄송한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되는 건데, 원래 DNA는 제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생물정보학 교수님이랑 커피를 마신다고 저도 같이 가자고 해서 커피 마시다가 이런 문제를 제안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필이 받아서 아까 김매란 학생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요거는 제가 공대 사과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제어 하시는 심영보 교수님이 듣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셔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제어 시스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드론이나 스마트카 같은 거는 센싱을 한 다음에 정보를 보내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그거를 프로세싱을 해서 자, 엔진을 오른쪽으로 엔진을 뭐 올려라 내려라 뭐 이런 조정을 해줘요. 커맨드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 해커가 여기를 들어오면 신호를 조작을 하면 이제 엉망이 되겠죠. 하이제킹이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인크립트를 해요. 근데 이제 해커들은 똑똑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요? 이게 파란 게 인크립트인데 여기 컨트롤러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거기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되죠. 동형 암호는 뭐냐면 얘가 풀지를 안 하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풀지 않고 그냥 프로세싱이 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겠죠. 사실은 인증까지 같이 넣었어요. 이게 저희 실험한,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논문을 싣고 나서 그때는 이제 원전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스카다라고 이제 국가 기관망에 대한 공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 보면 해커들이 항상 전기 시스템 마비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런 공격이 스카다인데 걔가 다 제어 시스템 공격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장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드론에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김현진 교수님, 항공우주공학부의 김현진 교수님이 드론을 만드신다고 해서 모셔갖고 셋이서 드론을 진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드론에 올렸어요.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을.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예, 동영상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이 드론이 암호화돼서 나르는 거고, 저희의 나오네.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이유가요. 이게 비싸갖고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다가 이제 안전하게 내려가는 그림이고요. 힘들죠. 그 다음에 하이젝트 된 거예요. 인크립트가 되지 않으면 하이제킹이 돼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게 저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보이시죠? 예.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어렵게. 이제 인크립트 된 다음에 어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절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헬리패드로 이제 가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암호화만 했더니 암호화해도 데이터는 변경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리뷰어를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택이 디텍트 되면 저건 이제 물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명령을 했던 걸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논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것도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인증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인증을 원래는 넣을 수 있는데 너무 느렸는데 함규영 학생이 좀 효율적인 경우, 그러니까 선형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걸 만들어서 이제 저기에 탑재를 했습니다. 여기 나왔다. 여기에 나왔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동형암호 표준화 워크샵이 MIT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저희가 지금 한 거를 얘기를 했더니 시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 학생 아니고 이 학생이에요. 오늘 기사가 나와서 좀 쑥스러운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의미를 두는 거는 동형암호 실용화의 첫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형암호를 먼저 개발한 건 젠틀이에요. 첫 번째 사례. CDMA도 우리나라가 첫 사례죠. 사실 먼저 실용화하는 쪽이 가지는 베너핏이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머신러닝을 이런 거예요. 머신러닝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수학적으로는 딱 한 페이지죠. 뭐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숫자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거 제가 Y가 빠진 것 같은데,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X라는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Y라는 실수를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XY 쌍을 데이터라고 봐요. 그거를 주면, X를 어떤 함수로 해서 Y가 나왔는지 그 함수 F를 추정하는 게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게 학습이에요. 추정을 하면 예측 단계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함수값 계산하는 거죠. 머신러닝이라는 게 함수 찾기예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 쌍을 많이 알 때 함수 추정하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딱 들어갔고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최 팀장님 말씀해 주실 건데 신용 점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용 평가 모델에서 보면 자기의 신용 점수 여러 가지 내역이 있으면 자기 신용 점수가 나와요. 내가 돈을 잘 갚고 뭐 이러면 신용 점수가 좋으면 이제 이유를 싸게 빌려주고 이러잖아요. 아니면 돈을 못 빌리고. 근데 처음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은 신용 점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랑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통신 요금을 많이 내봤으면 이럴 때 이제 이거 점수를 신용 점수로 넣어주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통신 데이터랑 신용 데이터를 합치는 건 불법이에요. 왜?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 합칠 수가 없으니 피해가기 위해서 데이터의 일종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데이터를 좀 뭉개요. 누군지 못 알아보게. 그랬더니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손실이 돼서 양질의 데이터가 아니고 그 모델이 너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저희랑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작년 1월에. 그래서 그럼 머신러닝을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대출 정보, 통신요금, 공과금이 있으면 암호화해서 여기다 넣어요. 암호화한 상태에서 머신러닝을 돌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 여전히 암호화된 상태예요. 키가 없으니까 암호를 풀 방법이 없어요. 암호화된 모델인데 여기다가 개인정보를 넣으면 신용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이디얼하죠? 동영암으로 쓰면.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이게 좀 자세하게 적었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있다가 김용철 팀장님이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을 실제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의 정도가 민감하고 분석 함수 F가 간단할 때는 이미 동형 분석을 쓸 수 있다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있다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F가 복잡하면 이제 비식별화나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쓰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가 민감하지 않으면 너무 이걸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기술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누가 더 여기서는 안전성을 높이든지 여기서 효율성을 높이면 다음 넥스트 스텝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소개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아까 동형 머신러닝을 말씀드렸는데 훈련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예측 단계는 사실 동형 암호랑 조금 달라요. 이제 내적 암호, 그럼 내적 함수 암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동형 암호는 이렇게 지나갈게요. 동형 암호는 암호문을 넣으면 계산된 암호문이 나오는데 얘는 암호문을 넣으면 평문이 나와요. 이러면 이거 깨진 거죠. 그래서 얘는 특정한 F에 대해서만 그 시크릿 키가 주어지면 그것만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 아비트러리 F고 얘는 4.2세대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형 암호는 실용화 단계에 있었으면 얘는 아까처럼 리니어 케이스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직 어려워요. 이런 게 되면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암호화된 지문 정보 2개를 보고 복화 안 하고 매치만 시킬 수 있어요. 노이즈가 있어도. 물론 생체 정보니까 노이즈가 있거든요. 노이즈가 없으면 해시하면 되는데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따가 가우스 포럼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쟤는 굉장히 빠르게 돼서 1초 이내에 이게 128비트 시큐리티 양작 안전성, 양작 컴퓨터에도 안전한 안전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개인 1월에 올
월요일 날 이제 이런 거가 개인 금융 정보를 익명 처리에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 회의에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법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이제 법률 개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 연구는 뭐 저희가 이제 이게 수학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들, 복호화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 동영암호의 암호를 유출하는 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되는지, 수학적으로 없다고 해도 또 판사님들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금융위에서 먼저 이거를 작년 가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지금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 나온 건 튜링 1940년대지만 그때 이미 암호 해독에 대해서 혁혁한 전과를 냈죠. 근데 아직도 컴퓨터가 느리죠.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개선이 되고 있고. 동영암호 컴퓨터는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80년은 아니어도 8년, 10년 아마 더 개선이 돼야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팀에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결합하는 연구도 하는데 그건 아마 5월쯤이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끝나고 같이 받도록 하고요. KCB의 김용철 팀장님께서 저희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요거 레이저.